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즐겨 듣던 애청자였는데요. 처음 사연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가 이곳에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원인이 저와 예비 신랑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의 파혼은 예비 시어머니의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들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몇 차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행동들을 그러려니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죠. 그 안일함의 대가가 제가 몇 번이나 배웠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것으로 끝날 거라는 사실도 몰랐었고요. 그 일을 당하던 당시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정신은 더 없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때 파혼을 한 것이 천만다행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2년 전 동네의 동물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11살짜리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애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째 계속 훌쩍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계속 야근을 하느라 퇴근하고는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병원을 못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신 재채기까지 해대는 걸 보고는 이러다 고양이를 잡겠다 싶어서 하는 수 없이 다음날 반차를 쓰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죠. 이사를 한 이후에 자주 가던 곳이라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다만 그날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았던 것을 제외하면요. 그리고 원래 저희 집 고양이가 낯을 엄청 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옆에 대기하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는 신기한 듯이 계속 고개를 내밀고 냄새를 맡더라고요. 어머, 풍이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름이 풍이에요? 귀엽네요. 네, 아니, 가면 안 된다니까.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저희 집 고양이 풍이는 이제는 아예 이동장을 벗어나 옆에 있는 고양이의 옆으로 가서 찰싹부터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분의 고양이는 이제 몇 달이나 될까 말까 한 듯한 새끼 고양이였어요. 저한테 입양을 온 이후부터는 평생을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그 자그마한 고양이가 너무 궁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놔두세요. 저희 애도 싫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얘가 원래 이런 애는 아닌데 평소에 엄청 낯가리거든요. 본가에 있는 고양이도 만날 때마다 가까이 오면 하악질하고 때리는 녀석인데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엄청 순하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다행히 저희 까미는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풍이는 난생 처음 보는 고양이를 평생 같이 자란 룸메이트 마냥 좋다고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진짜 어이도 없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병원은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네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 원래 다른 병원에 다니고 있다가 이 동네는 처음인데 저 지금 거의 40분 가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둘 다 고양이 집사 신분이다 보니 저희의 대화는 금방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이는 낳아본 적이 없지만 왜 부모들이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팔불출이 되는지 실감하고 있었죠. 저희는 그날 대기실 소파에서 한참을 기다리면서 서로 고양이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나누었습니다. 각자 고양이 자랑부터 시작해서 고양이 집사로서의 고충까지도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정보 역시도 의도하지 않게 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를 오셨다는 것과 개만 키우다가 고양이는 처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밥을 주던 어미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새끼 고양이가 자꾸 따라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되었다는 사실 등등이었죠.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즐거운 기억으로 끝이 났고요. 그 뒤로 저는 경과를 보기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몇 차례 더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갔을 때도 그 남자분과 다시 그곳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는 얼굴이라고 어쩐지 반갑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없어서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기도 했고요. 저희는 그날 반갑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양이 알약 먹이는 팁 아세요? 제가 초보라 그런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게 아마 아직은 요령이 없어서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알약 먹일 때 쓰는 도구가 있긴 한데. 그래요? 어떤 도구예요? 주사기처럼 생긴 거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안 쓰는 거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그거 드릴까요? 아, 근데 그거 풍이가 써야 하지 않나요? 풍이는 이제 그거 없이도 알약 잘 먹어요. 어릴 때 쓰다가 보관만 하던 건데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이따 가는 길에 드릴게요. 여기 역 근처 사시죠? 그 남자분은 괜찮다면서 거절을 했지만 어차피 저희 집에서는 쓰지 않은 지 오래라 그냥 굴러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분의 집이 마침 저희 집으로 가는 길과 방향이 같기도 했고요. 병원을 나서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분께 역 근처에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른 집으로 가서 그 물건을 챙겨서 다시 나왔습니다. 남자분은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냥 받을 수가 없다면서 커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픈 고양이도 있으니까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 근처이기도 했고요. 이튿날 퇴근 후에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피만 마시려던 것이 식사 시간이라며 어쩌다 저녁밥으로 변경되었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제가 또 감사하다며 커피를 샀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격이 무척이나 좋은 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지만 굉장히 부침성도 좋았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나 싶을 정도로 같이 있기만 하면 지루할 틈이 없이 재미있었습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이인데 친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양이들로 시작했던 대화의 주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저희 두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하기도 하고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면서 종종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렇게 몇 달을 친구 아닌 친구 사이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효묘가 따로 없어 아주. 엄마랑 아빠 이렇게 데이트도 시켜주고, 어? 남자친구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애들이 아주 효자 고양이라며 농담처럼 칭찬을 해댔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만나게 된 인연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기는 했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딱 30살이 되자마자 시작하게 된 오랜만의 연애는 참 새로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연애를 마친 지도 벌써 3년 전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사느라 누구를 만난다는 사실이 마냥 사치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삶도 크게 불편할 것 없이 나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연애를 다시 시작하니 혼자 지낼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존재는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나를 웃겨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제일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연애를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희의 연애는 1년 가까이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이 되니 남자친구는 본인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저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교훈아, 혹시 시간 괜찮으면
조만간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볼래? 자기 어머니? 어, 나 여자친구 생긴 거 아시고는 진작부터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었거든. 자기가 궁금하신가 봐. 아, 그래? 그런데 예전에도 여자친구들 어머니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적 있어? 어, 솔직히 말하면 딱 한 번 있었어. 남자친구는 저의 물음에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었노라고 순순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니 저는 그냥 아들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는 분이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남자친구네와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연애는 우리 딸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진작부터 못 박으셨었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누구를 만나건 만나지 않건 크게 관심도 없으셨고요. 남자친구를 미리 소개시킬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결혼할 마음이 드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데려와서 인사를 시켜도 늦지 않다고 하셨었죠. 하지만 그동안 제가 남자친구에게서 들어왔던 저쪽 집안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많이 다른 편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식들의 연애사에 크게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남자친구에게는 시집을 간 누나 한 명과 아래로는 아직 미혼인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어머니의 성화에 선을 수십 번쯤 본 끝에 간신히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데려왔던 누나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헤어지라고 하셨었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정말로 사귀고 있던 사람이랑 헤어졌다고? 어머니 때문에? 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오기는 했었는데 원래 사귄다고 했을 때부터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 아니,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었는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시던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난 이후였으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자기 어머니가 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떡해?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 마음이신데. 그러면 우리도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참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 자기가 어디가 부족해서 어머니가 반대하시겠어? 이렇게 얼굴도 예쁘지, 성격도 좋지, 나한테 잘해주지. 부족하다면 내가 부족하겠지. 남자친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을 만났을 때가 본인은 더 걱정이라면서요. 니까짓게 뭔데 감히 우리 귀한 딸을 데려가겠다고 내 눈에 흙이라도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러실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글쎄, 누나분도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지 않아? 절대로 반대하실 리가 없다고. 아이 참. 알았어. 내가 맹세할게.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내가 무조건 우리 어머니 설득할게. 내가 어머니 이길 자신 있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반대고 뭐고 간에 본인이 다 이길 수 있다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비록 제가 원했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렇게 말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느 쪽 부모님이 되셨든지 간에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고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면서까지 행복하게 살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대하는 결혼으로 분명히 이뤄야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면 너무 대가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는 약간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연을 끊는다 이런 그림이 머릿속으로는 잘 상상이 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걸 나조차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 내심 속으로는 많이 걱정스러웠어요.
만약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면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 날 테니까요. 이건 제가 입 밖으로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였기에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저의 속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에게 저를 소개시켜준다는 생각에 들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의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제 생각이었지만 아마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첫 만남이니까 간단하게 커피나 한잔하자고 하시길래 저는 백화점 안에 있는 한 카페에서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탁효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혜성이 엄마예요. 누가 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시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요. 인사를 드리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미리 준비해갔던 화과자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고민하다가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하길래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화과자네요. 빈손으로 오지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이거 효은이 어머니가 드리겠다고 맛집으로 엄청 검색해서 사온 거예요. 그랬어요? 고생스럽게. 잘 먹을게요. 요즘은 포장도 참 예쁘게 하네. 아닙니다. 입맛에 맞으시면 좋겠네요. 남자친구는 팔불출처럼 옆에서 제 자랑을 하고 있고 저는 어색한 나머지 그저 웃고만 있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엄청 화려하시구나 이것이었습니다. 장소가 백화점이라서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 많기는 했는데 이렇게 화려한 차림은 드물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선명한 진주홍색의 플로어 패턴의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팔찌를 화려하게 걸친 차림이었어요. 하이힐 굽은 저보다도 더 높으셨고요. 누가 봐도 외출하는 사람의 옷차림이었죠. 그에 반해서 저는 오히려 무난하다 싶은 검정색의 투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자리에서 나란히 앉고 보니 제가 너무 수수하게 입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몇 번 훑어보시더니 선물을 옆으로 밀어놓고 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IT 쪽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IT 회사 거기는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요즘 인터넷 같은 곳에서 보니까 개발자들 연봉이 꽤 높다고 하던데? 내 친구 아들도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서 내가 대충 들은 건 있거든.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지도 모르는 분과의 첫 만남에 그것도 첫 질문에 듣는 게 대뜸 이런 연봉 이야기라니.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실 수도 있겠거니 싶어서 말씀을 드렸죠. 업계 전반적으로는 그런 편이기는 한데 저는 아직 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요. 잘해서 많이 받는 게 목표입니다. 효은이가 겸손하게 말해서 그렇지 얘 엄청 능력 있어요. 일도 잘하고. 얘 좀 봐. 지 여자친구라고 벌써 애미 앞에서 자랑하는 것 좀 봐. 자랑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에게 눈을 흘기시면서 재차 저에게 다음 질문을 하셨어요. 내 친구 아들 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발자는 뭐 이직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연봉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한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오래 다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직을 해줘야 연봉이 많이 뛰어서요. 새 회사에 다시 적응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할 생각이라서요. 아니, 그건 또 왜지? 이직을 해야 연봉이 뛴다면서. 그런 욕심이 없어요? 어, 제가 다니는 곳이 저희 아버지 회사여서요. 제가 그 말을 꺼낸 순간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전에 없이 밝아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확연히 다르게 높아지시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나! 거기가 아버지 회사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회사 사장님이시라는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장님 딸이었어요? 어쩐지 퀴티가 난다 싶더니 잘 사는 집 딸내미들은 얼굴에서부터 태가 나거든. 내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다 갈아봤잖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박수까지 치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그 뒤로도 한참이나 더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아닙니다. 너무 작은 회사라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도 않아요. 아유, 겸손하기까지 해. 역시 있는 집 집안 교육이 확실해서 예절이랑 인성부터가 다른 법이거든. 저는 난감한 얼굴로 어색하게 웃으면서 남자친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빛을 보자 이제 그만하시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들로 화제는 전환되었고요. 그 뒤로 헤어질 때까지 그 자리의 분위기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입가에서는 시종일관 웃음기가 사라지지를 않으셨고요. 헤어질 때는 저에게 불쑥 핸드폰을 내미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가끔씩 연락이나 하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우려나? 아니에요.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오늘 보니까 나한테 딸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네. 아이고, 어머니. 집에 어머니 기다리는 친딸이 2명이나 더 있거든요. 얼른 들어가세요. 이제 저희도 데이트하러 갈 거예요. 알았다. 얼른 데이트들 하러 가렴. 나는 더 방해 안 하고 사라지 마. 앞으로 또 보자, 효은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뒤돌아가려고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 저를 한번 안아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작스런 포옹이었죠. 내가 말했지? 우리 어머니가 효은이 너 좋아하실 거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정말 남자친구의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예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그 열정적인 환대에 어리둥절한 상태였죠. 어쨌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인지 허기가 지고 피곤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인생에 2번은 못하겠다 싶은 경험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 몇몇은 연애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던데 지금 생각하니 존경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결심했죠. 제 인생에 이제 2번은 없어야 할 경험이라고요. 그러려면 지금의 이 연애가 마지막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큰 산을 하나 넘은 뒤로 저는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그 뒤로도 순탄하게 흘러갔고요. 다만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그건 가끔씩 걸려오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연락이었습니다. 우리 효은이 또 프로필 사진 바꿨구나. 어머, 얼굴이 너무 예쁘다. 어쩌면 갈수록 더 예뻐지니?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가족여행으로 놀러 갔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찍었어요. 옆에는 아버님이신가 보네. 부녀가 똑같이 생겼네. 효은이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아버님이 미남이시구나. 네,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제가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엄마 말로는 거의 붕어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연락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씩
남자친구와는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 인사를 건네고 제가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마다 연락을 해오시는 정도였죠. 야, 그 정도면 너한테 쏟으시는 관심이 거의 전 남자친구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바꿀 때마다 연락을 하신다고? 어우, 나는 상상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는 괜찮아? 뭐 연락만 조금 자주 하시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불편할 건 없긴 한데 원래 저런 걸 좋아하시나 봐. 어머니들 중에서도 왜 메신저로 안부 묻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제 친구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원하지 않아도 지겹도록 연락하게 될 텐데. 뭘 벌써부터 안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느냐면서요. 무엇보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다행이지 만약 헤어지기라도 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도 했죠. 저도 그 말은 동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남자친구와 열심히 잘 만나고 있는 중이었고 기왕 인사를 하고 안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지내면 그것도 나름 좋은 거 아니겠냐고 별 생각 없이 넘겼고요. 그로부터 1년 후 남자친구와 저는 정말로 결혼을 준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서로 너무 단짝 친구처럼 편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연락은 점점 더 잦아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한 식구가 될 것 아니냐며 자주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연애를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고요. 그게 뭐가 됐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저도 곧 느끼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점차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오감이 발동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평소와 같은 말도 그때는 다르게 들린다고 했고요. 보통은 그게 결혼할 상대방에게서 느끼게 되는 모습인데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는데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그런 모습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진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내 친구 아들 말이야. 선임원의 아들 현웅이 조기 입학으로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잘 나간다 싶더니 한순간에 망해서 지금은 단칸방에 산다고 하지 뭐니? 그러다 최근에는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가 와서 정신병원에 다닌다더라.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됐지? 이모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말도 마. 아들 걱정하느라고 지금은 아주 선이가 폭삭 늙었어. 그런 걸 보면 꼭 대학 잘 나온다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부쩍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도 언제나 기준이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은 딱히 거론할 만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차는 또 어떤 걸 타고 다니는지, 살고 있는 집은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 브랜드 아파트인지 같은 것들을 먼저 따지시더라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었죠. 효은이 너도 어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 뉴스 봤니? 예전에는 무슨 연구인지 뭔지 안다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던데. 내 주변 사람들 인터뷰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던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만 좋으면 뭐라냐. 계속 돈도 안 되는 연구한답시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한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헛짓거리인지
가족 피 말려 죽이기 딱 좋지. 돈에 관한 시어머니의 화려한 어록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다. 용은 용 밑에서만 난다. 부모가 거지면 자식도 거지인 게 당연하다. 이번에 의대에 입학한 사람들 조사하니까 다 부모들이 조부모 때부터 대대로 강남 좋은 집에 사는 의사들이라고 하더라 등등. 에피소드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였죠. 그제서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내면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착하는 지점이 바로 그 사람의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컴플렉스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네가 돈에 집착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평범한 서민 이상은 되는 정도였죠. 아들, 딸 모두가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마칠 때까지는 자식이 생활비나 학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어느 정도 용돈을 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집이요. 예비 시아버지는 건설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다니셨고 지금은 퇴직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고요. 퇴직 후에는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이 급해서가 아니라 다만 집에 있는 게 지겨우시다며 취미생활처럼 하는 용돈벌이에 지나지 않으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가끔씩은 백화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셨고요. 하지만 적당한 정도의 재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기 마련이었죠. 저에게는 예비시댁 정도의 재력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다. 저건 남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큰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시 큰딸의 남자친구가 지독하게 가난한 집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는 정작 성공한 전문직이었지만 개천에서 난 용은 더 최악이라면서 그렇게 싫어하셨다고요. 비록 제 기준에서 이해되는 행동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저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예민한 채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저분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겠지 하면서요. 그리고 그건 저의 가장 큰 실수가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속물근성은 결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희는 어느덧 결혼을 딱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상견례만 남은 상태였어요. 저희 엄마가 최근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얼마 전 퇴원을 하셔서 다음 주에 드디어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었죠. 결혼 준비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고 미리 구해두었던 신혼집도 매일같이 가전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한참 정신없이 나가던 청첩장 모임도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요. 남자친구와 제가 할 일은 야외 결혼식으로 잡은 그날 비가 오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매일같이 날씨 어플을 들여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싱글로스의 나날들을 열심히 즐기면서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앞에 날씨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말 상상도 못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제가 택배 기사님들과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 배송 날짜를 다시 체크하면서 출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시내에 있는 한 빌딩의 9층과 10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층은 사장실이 함께 있는 10층이었고요. 저는 연구소 쪽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파티션이 높게 나눠져 있고 업무의 특성상 각자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꽂고
본인의 업무에만 몰두를 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일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그런 조용한 분위기였죠. 다만 마케팅이나 영업부서가 몰려있는 아래층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고요. 그날도 사무실 내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조용한 소리와 함께 키보드가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정적을 한순간에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누군가가 크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였거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 저는 저를 발견하고 제 지척까지 다가온 사람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여기 어쩐 일로...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미처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눈을 뒤집고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기 때문이었죠. 야, 이 사기꾼이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 정신 나간 년, 그 반반한 낯짝으로 감히 새파랗게 거짓말을 해? 여러분은 머리채를 잡혀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맹세코 그 같은 경험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머리채를 잡히니까 정말 두피가 뜯겨나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당황하고 황당한 심정은 둘째치고요. 저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직원들이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이러세요? 일단 이거부터 좀 놓으세요. 아직도 입을 나불거릴 정신이 있어? 너, 내가 다 조사하고 왔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조사하고 왔다고? 대체 뭘 조사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거부터 놓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힘이 센지 직원 2명이 달려들어서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다른 남자 직원 하나가 더 가세하고 나서야 간신히 뜯어말릴 수 있었습니다. 너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분명히 너희 아빠 이 회사 사장이라고 했지? 어디 속일 걸 속여야지. 네 아빠 청소부라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청소부라니요. 무슨 헛소리예요? 뭐 헛소리? 너 같은 건 한번 복날 개 맞듯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대던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달려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다음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곁으로 다가와 그 뺨을 날린 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사장실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달려나와 본 장면이 다른 것도 아니고 딸이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 그림이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바닥에 나동그라졌던 예비 시어머니는 뺨을 부여잡고 악을 쓰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미친놈이 내 몸에 손을 대! 나도 어떤 미친 여자가 우리 딸한테 손을 대고 있나 싶어서 나왔는데. 딸이라고?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황한 얼굴로 저희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한참을 아래 위로 훑어보기도 했고요. 의혹의... 당신이 아버지라고? 그래, 내가 이 아버지요. 아니, 분명히 저기 아래층에서... 그럼 아까 그 사람은 뭐야? 얘 아빠는 밖에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계신데. 너... 아니야, 그 사람...
내가 이름표도 봤어. 성도 탁씨였다고. 너도 탁씨잖아. 저는 그 외침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 상황이 이해하신 듯한 얼굴이셨고요. 그분은 우리 작은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는 외모가 판에 박은 듯이 똑같고 성별도 똑같은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일란성 쌍둥이셨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닮은 정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판박이처럼 닮은 얼굴이셨죠. 예비 시어머니가 밖에서 만났다는 그 사람은 바로 그분이셨던 겁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이 회사의 사장이 맞는지, 저희 집의 재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했던 예비 시어머니는 직접 회사에 와서 염탐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해 들었던 회사 이름으로 주소를 검색한 뒤에 회사 빌딩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죠. 그리고 회사 경비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슬쩍 이 회사 사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1층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청소 카트를 밀면서 바닥을 닦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작은아버지는 이 건물의 청소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작은아버지는 공부에는 전혀 뜻이 없고 어릴 때부터 자잘한 사고를 많이 치셨다고 하셨어요. 공고를 나와서 평생 막노동판을 전전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신 후로는 일을 쉬고 계셨고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의 소개로 얼마 전부터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신 거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서 본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 사진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기도 했고요. 너무도 닮은 사람이 마침 유니폼의 이름까지 똑같았으니 착각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아버지랑 저는 희성이었고 심지어 아버지랑 작은아버지는 가운데 이름 한 글자만 달랐습니다. 이름을 대충 전해 들었어도 착각했겠다 싶은 상황이었죠. 말도 안 돼.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진짜 네 아빠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제 머리채까지 잡고? 아니, 나는 그게 혜은아, 오해가 있었어. 오해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만 내 회사에서 나가주시죠. 사돈, 아이고, 이거 대체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저와 제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거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들을 이야기가 없다는 듯 밖에 있는 경비를 호출했고요. 직원들과 경비들의 손에 이끌려 아예 건물 밖으로 쫓겨나 버렸죠. 저는 곧장 꼭대기층에 있는 이무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다른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을 이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기겁을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자기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하긴 본인이 들어도 정말 기가 막힌 소리였겠죠. 너희 어머니에게 직접 들으라고 했더니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정말 미안하고 입이 100개라도 저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요. 당연히 저희의 결혼은 그 길로 파토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친 듯이 저에게 매달렸고 심지어 이 모든 사달의 원흉이었던 예비 시어머니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는 이미 너무 먼 길을 떠나버린 이유였죠. 아버지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것도 모든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버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게 더 얼마나 큰일이었겠냐고 하시면서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조상신이 도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심신의 요양을 위해서 긴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냈었던 휴가였었죠. 마련했었던 신혼집과 가전 등등은 모두 처분했고요. 긴 여행에서 저는 마음을 다시 다독이고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지독한 액땜을 한번 한샘 치려고요. 그리고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찝찝하다 싶은 상황이 있다면 그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